네, 안녕하세요. 오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기초교육을 맡게 된 나비프로젝트의 장덕수라고 하고요. 저희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운영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교육 및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번 차수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조금 진행이 되는 교육이긴 합니다만 약간의 좀 차별점을 둬서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협동조합 관련한 제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과학기술 협동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요것만 하면 이제 매번 똑같은 교육이 되니까 사업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잠깐 소개드리고 오늘 교육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교육에 약 한 30여 명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고 끝나고 요거 마치고 나서는 이제 링크가 공개되니까 또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협동조합 설립, 제도, 그 다음에 사업 정보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콘텐츠는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이해 부분,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와 설립 절차,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설립 사례, 그리고 거래처를 공공기관으로 둘 때 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입니다. 민간과의 거래만 많이 하신다고 하시면 조금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거나 앞으로 펼쳐질 사업 기회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이제 정보 또는 스팟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긴 합니다. 협동이란 말도 사실 조금은 한국 사람들은 제가 한국 사람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은 어색하죠. 같이 한다라는 개념보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누구보다 공부를 잘해야 돼. 누구보다 운동을 잘해야 돼. 나는 몇 등이야. 나는 몇 등급이야. 이런 얘기들에 조금 익숙해져 있다 보니 협동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어색한 점도 있고 저 또한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우리가 일상적에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는 농협, 신협, 수협 이런 정도의 협동조합이 주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생협 같은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개별법으로 된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규모가 되게 큰 은행이기도 하고 경영지원사이기도 하고 또는 유통사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 말고도 사실 2012년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면서 일반인들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단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것들은 다채롭게 있겠지만 저는 이런 화두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아서 하는 돈 안 되는 사업체인가?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흔하진 않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류의 한 12%가 300만 개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위 300개 협동조합 매출은 합쳐서 2조 정도 되고 세계 고용 인구의 10%. 그러니까 사실 매출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지만 고용 인구로서는 되게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협동조합은 그럼 왜 등장했느냐? 사실 주식회사 형태가 우리는 되게 익숙하거나 개인 사업자의 형태가 매우 익숙하실 텐데요. 주식회사도 사실 유럽에서 생긴 걸로 치면 300~400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협동조합은 그 이후에 좀 생긴 내용이긴 합니다. 근대적으로는 협동조합들이 어떻게 해서 약간 운동적인 성격이 강하게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발달과 빈곤과 착취가 좀 심해지면서 노동자들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삶의 문제를 결사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하는 실천적인 운동에서 유래를 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실 산업혁명 하면 이제 영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영국에서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 사실상 이제 근대적인 개념의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경우, 그렇게 혹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둘의 옛날에 개, 이런 것도 협동조합의 기초적인 형태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첫 음으로의 협동조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로치데일의 협동조합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당시 이제 파업에 실패한 이제 28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직접 우리가 생산시설을 운영을 하자. 거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자.
라는 이제 목적으로 설립을 했고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런 이제 시중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공급하고 현금으로만 거래한다. 출자금이 아닌 뭐 구매 양에 따라 수익을 분배한다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로치드 협동조합 운영 원칙을 이렇게 정하고 이 조합이 이제 근대적인 협동조합의 첫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여기서 정했던 로치드 협동조합 운영 원칙이 협동조합 제7원칙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승계되어서 그 대원칙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소비자 협동조합은 이제 노동자 이익 실현과 여건을 위해서 공동 구매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를 했고, 뭐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여기 유럽 같은 경우 산업혁명이 같이 일어나고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생산자 협동조합, 생산자들 이익을 분배하고 협동은행을 통해서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뭐 우리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은 제일 익숙한 건 농협하고 좀 비슷한 현재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 신용협동조합. 뭐 농업인 예금, 대부, 공채 인수 등 신용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의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이제 1895년 ICA라는 국제협동조합 연맹을 출현했고, 현재도 ICA는 있고요. 뭐 최근 한국에서도 국제 ICA에 뭐 그 국제 행사를 하거나 그런 적도 있었으나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협동조합, 근대적인 의미의 협동조합 역사로는 이제 20년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사 왼쪽에 보시면은 동아일보의 협동조합 창립, 상주 함창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기도 할 정도였고, 당시에는 이제 다조적 형태의 소비자 협동조합이 주를 이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 이후에는 우리 지금의 농협과는 좀 다르지만 농업협동조합이나 여변초, 그러니까 담배 생산협동조합, 그리고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있었고, 그 이제 6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합치면서 지금의 농협이 나오게 되는 등 이제 정부 주도의 협동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70년대부터는 이제 신용협동조합하고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들이 이제 생기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협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이 필요하신 또는 이제 은행을 하기 어려운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은행을 출자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대상 여신업과 대부업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약간 이제 7, 80년대는 약간 위축되는 면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 가입하는 등 중산층이 이제 두터워지면서 이제 먹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뭐 그 전부터도 뭐 환경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돼서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12월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일반적인 이제 개별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이 아닌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또는 결사를 할 수 있고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대부업이나 몇몇 안 되는 업종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업종의 문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대했었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소액 자원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내수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고, 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기반으로 한 시민 역량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였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이라는 내용은 뒤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과 8개 기본 배별법이 있는데, 요거까지 다 요런 게 있다, 요런 거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요런 게 있다이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은 다른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 법과 관련이 없다라는 점이어서 좀 별도로 좀 있는 이제 개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창립총회를 하고 모여서 또 이제 창업을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격이라면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정의는 법률적 정의로 봤을 때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해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가 그 ICA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ICA에서 정의한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맨 위에 있는 거는 한국의 법률상이고 중간에는 이제 유럽에서의 정의에 가깝고 마지막 줄은 이제 미국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인데 약간씩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뭐 한국에서 협동조 기본법 같은 경우는 이제 ICA와 좀 비교를 한다면 자발적인 부분이나 자율적이라는 표현이 있진 않고 그 외적인 부분 좀 비슷하긴 합니다. 이런 조금의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협동조합 봤을 때 조합원이 공동 소유를 한다.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조직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제 기업들 만나서 우리는 뭐 비영리 기업이어서 비영리 단체여서 우리가 뭐 돈 되는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뭐 공헌 활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거는 이제 약간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구분이 좀 혼재되어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현장에 이제 또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쪽에 이제 종사하시려고 하시는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잠깐 착각하는 레파토리이긴 한데요. 우리가 요거 정도는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와 협동조 기본법의 협동조합과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협동조합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제 협동조합 상법에 한 회사부터 얘기해요. 상법상 회사는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 뭐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런 등등등을 얘기를 하는데요. 설립 목적은 상행위입니다. 영리입니다. 그리고 영리와 비영리의 차를 아주 심플하게 조금 완벽한 정의는 아니지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영리는 구성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비영리 배당하지 않는다. 그 차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리 행위를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데 비영리든 영리 조직이든 또는 여기서는 회사든 사단법인이든 상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하셔야 되지 그걸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업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립 목적은 이제 영리이고 이익 배분은 이제 투자자 우선이죠. 이제 주주총회에서 얼마큼 배당하겠다 또는 이사회에서 얼마큼 배당하겠다 결의를 해서 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만큼 이제 내가 일주 주식 양에 따라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회공헌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그 회사의 마음이죠. 거기서 다음에 민법부터 보겠습니다. 민법에 의해서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인데 저희는 여기서 사단법인만 좀 얘기를 꺼내봤고 설립 목적은 이제 정관상 이제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배분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해서 이윤이 발생하면은 배당이 아니라 본인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좀 강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단법이 우리는 이제 계속 협동조합을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간혹 내가 사단법인에 가입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협동조합 설립 상담을 하다 보면은 협동조합으로서 영리행위와 공리행위를 병행하는 것보다 공익활동 중심을 하실 거면 저희 협동조합을 먼저 권해드리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이나 사회협동조합 사단법인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간혹 착각하시는 것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세사업자야라고 하지만 면세사업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법인세가 면세인 거냐, 부가세가 면세인 거냐 했을 때 대체로 헷갈려 하시고요. 우리 고유 목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법인세는 면세이지만 부가세 법에 의해서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23개인가 26개 정도의 사업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과세 사업이라서 이런 것도 좀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을 수도 있어서 비슷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비춰봤을 때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이란 법인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법인격을 부여를 하고요. 설립 목적은 공리와 영리, 상행위를 통한 영리도 포함이 되고 여기서의 목적 최종 설립 목적으로는 저번에 권익 향상,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지원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된 사업을 운영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익 배분은 이용자가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우선이 되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굳이 따져보자면 민법상 법인과 상법상 법인의 어느 교집합의 협동조합의 이제 설립 목적과 이익 배분 관련해서의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서 저희는 새로운 영역의 경제 주체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경제 주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한국인의 감성과 우리의 경험, 많은 경험을 대부분 한국인들의 경험으로 본다면 좀 새로운 영역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여기도 가장 큰 차이죠. 일반 회사는 소유하고 경영, 그리고 이 협동조합도 소유와 경영을 하지만 일반 회사에서의 경영은 대주주 또는 CEO, 대표이사가 중심이 돼서 경영을 하지만 협동조합은 뭐 정관에 따라서 조금 이제 대표자가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사회를 통해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경영을 하죠. 그 말인즉슨 민주적인 운영 방식과 일정 부분 결이 다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조합원들끼리 필요한 것을 함께 고민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제7대 원칙, 이거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협동조합의 형태로 구성원들하고 사업을 모의하시거나 창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은 이 7대 원칙에 우리가 부합하면서 경영할 수 있는가, 운영할 수 있는가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이든 또는 현장에서 만나는 협동조합의 대부분은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이긴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그게 같이 가는 게 당연히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우도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같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이윤과 권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협동조합 제7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창업을 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식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발적이면서 개방적이어야 되는 조합원 제도를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었고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합원의 책임은 조합원이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차별을 둬서도 안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 총회에서 물론 승인이 나긴 해야 되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건 열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관리가 조합원을 통해서 진행이 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통해 통제되는 민주적인 조직이다. 여기서 민주적인 조직이라는 의미는 1인 1표제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는 좀 다르죠. 1주 1표니까 주식이 많은 사람이 의사결정의 권한과 양이 많지만 협동조합은 누가 많이 출자했다 하더라도 운영과 관련돼서의 의사결정권은 한 표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거수기나 병풍이 아니라 정책 수립, 조합의 운영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사나 또는 운영위원회나 이사장 등이 선출직으로 임명이 되시면 그 선출직으로 활동한 대표자들은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뭐 어느 조합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합원에 대한 민주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서 송사가 걸리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협동조합에서. 그러니까 규정의 정관에 따라서 조합원들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적 조직으로서의 활동을 한시라도 놓치면은 좀 곤란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경제적인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조달에 공정하게 기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출자금을 납입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소한의 출자금과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 자산으로 하며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셔야 한다. 그리고 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자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자율과 독립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통제하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이어야 합니다. 또는 뭐 제3자 힘이 있는 사람이나 국가 권력이나 아니면 다른 권력에서 통제하거나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통제해야 되는 자율적인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뭐 협약이나 자본 조달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인 통제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주식회사나 일본 벤처들 어디 투자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뭐 기사도 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사실 협동조합에서는 딱히 썩 맞진 않지만 자본 조달에 있어서 조합원이 다 아셔야 되고 거기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임원진들은 그거에 따라서 의결도 받아서 진행해서 예를 들면 협동조합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사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어떤 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은 그 의사록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협동조합들의 일반적인 정관의 표준 정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조합의 자산과 관련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관이나 이제 그런 걸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 그러면은 통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협동조합 자율성을 해치면 안 되고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직 대표,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한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거나 훈련이 되신 분들이 소수가 이 조합을 이끌어가거나 여론을 조성하거나 경영을 소수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조합원들이나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적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같이 올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이라는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그 구성원들끼리 또는 조합원들끼리 협동뿐만 아니라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의 조직들과 협력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적 운동을 강화하는 협동자 간의 협동을 의미합니다. 간혹 이제 뭐 사회적 경제 조직분들께서 이제 다른 기업과 협력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등한시 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으신데 뭐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약간 어쩔 때는 좀 등한시 할 수가 어쩔 때는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협동적 협동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의 조합원들이 승인한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7가지의 이제 7원칙인데 그걸 합쳐서 정리를 해보자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자율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의 형태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사체냐 사업체냐 라는 약간의 중간자적인 부분 또는 결사체적인 성격이 강한 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체적인 성격이 강한 조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힘든 말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라. 공익과 수익을 다 잡아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뭐 속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라는 뭐 속담이 있기도 하지만 다 잡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협동조합을 반하면 약간 이중성은 분명히 있죠.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 관련된 사업체를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 자체적인 결사체의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협동조합 운영하시는 이제 운영자분들 또는 그 조합 구성원분들 또 장기간 이제 이사장 또는 또 임원으로 하셨던 분들하고 가끔 미팅하거나 식사를 하시면 늘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벌어야 이제 직원들 월급을 주긴 하는데 돈을만 벌자고 하자니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사회적 가치, 소셜 미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어느의 중간점을 찾는 게 참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간혹 하시곤 하십니다. 그래서 이중성을 조금 나눠서 좀 보자면은 조합원도 사실 이중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조합의 구성원이면서도 이용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유자이면서 또 판매, 또 구매자이기도 하는 그런 이제 성향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목적의 이중성, 그러니까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을 하거나 같이 달성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고, 조직이 결사체이면서 사업체인 것도 있고, 운영 원칙도 그렇죠. 평등 원칙, 이제 민주적 운영, 1인 1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출자를 많이 해도 출자를 제한을 주기도 합니다. 그 일정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그래서 운영은 1인 1표로 진행하면서도 공정하게 또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자본도 출자금,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치면은 이제 자본금일 텐데 여기서 출자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출자금대로 마련하지만 그 수익에 대한 적립도 일정 부분 이상이 쌓일 때까지 적립을 하셔야 되는 게 법적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배당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소유도 개인이 소유도 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이제 출자를 통해서 소유를 하기도 하지만 공동이 같이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법적인 또는 규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협동조합의 특징은 크게 이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범위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이다. 그래서 종류의 제한은 없지만 금융하고 보험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은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뭐 대주주가 가장 많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죠. 그렇지 못하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책임 범위는 출자 자산의 한정은 유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이제 절반 이상 협동조합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자만 하고 협동조합의 운영이나 경영에 기여하지 않는 또는 그렇게 힘든 분들한테도 동등에 배당하진 않는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유형 분류에 따라서 좀 기준을 좀 설정을 해보자면,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조금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것도 충족하지만 대외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참여 동기도 다 제각각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 소비, 사업, 경영 또는 이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협동조합에 2군데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저는 소비자 협동조합이기도 하지만 어떤 조합에서 같이 이제 사업을 좀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합원으로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경영이겠죠. 그리고 협동조합이 주된 사업이 크게 또 2가지로 나눠질 텐데, 물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협동조합 조합원일 수도 있고, 조합의 사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공동의 업무를 하는 협동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협동조합을 좀 유형을 구분하면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일반 협동조합, 일단 첫 번째 일반적인 협동조합인 거죠. 5인 이상이 모여서 설립이 가능하고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자, 직원, 소비자 협동조합, 다중이해자 협동조합. 다중이해자 협동조합 다 합쳐져 있는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의미를 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사단법인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는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 목적으로 하고, 여기는 비영리법인데, 여기서 비영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는 배당이 안 된다라는 거, 다중이해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중이해관계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특이한 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중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를 한 이제 보통 그런 쪽이 이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으시는데, 그다음에 조합원 500명 이상. 여기서는 일반 협동조합은 5명인데 여기는 500명이죠. 그 출자금에 대한 제한도 일반 협동조합 없는데 여기는 1억 원 이상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좀 특이한 특수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협동조합들의 연합회가 있고, 여기서는 5명 이상이 모여 설립 가능한 게 3곳 이상이 모여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체별 유형을 크게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얘기를 많이들 하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상호는 협동조합이 아닌 법인이 협동조합에 상호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는 법인명을 갖고 있으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나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간혹 이제 이런 내용으로 사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을 빙자하여 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거와 관련돼서 참고인 조사도 한번 다녀온 경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또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명을 쓸 수 있는 거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 추가해서 주체별 유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호혜적 단계, 공익적 동기를 좀 나눠서 좀 이렇게 볼게요. 아까 전에 일반 협동조합에는 소비자, 직원, 사업자 협동조합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매 대행이나 서비스나 자산 공유를 하는 건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보통 분류를 하고요. 사업 경영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조합원이 진짜 거기 노동을 같이 참여하는 경우는 이제 직원 협동조합, 그다음에 공동 구매, 뭐 이용, 뭐 생산, 판매 이런 뭐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구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고, 대체적으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좀 빈도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목적이 실현, 공익적 동기가 좀 우선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이제 사업의 내용이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40%를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셔야 되고,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좀 이제 협동조합 모델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운영 구분을 좀 해보자면, 좀 반복적인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은 사업자 수익 창출을 위한 공동 판매, 공동 구매, 뭐 공동 브랜드 구성, 뭐 이런 것들이고, 사업자 이꼴 소유자가 되겠죠. 노동자 협동조합은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 관리, 일자리를 스스로 마련하는 조합을 의미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법적인 구분 이면서 또 아닌 경우도 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노동자가 소유자가 되는 형태의 협동조합이라고 하고, 줄여서 보통 외부에서는 노협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소비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비 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이고, 요거는 이제 소비자가 소유자가 되는 개념인 거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위에 세 개가 나름의 이제 같이 이제 혼재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형태의 다중 협동조합을 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원리를 보면은 저는 여기서 가장 크게 보는 잉여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가장 이제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상법상 회사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환원을 하죠. 뭐 유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잉여금을 이제 취약계층이나 정관상의 어떤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협동조합은 뭐 소비자에게 이익이 가게 하기 위해서 뭐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던가 저렴하게 제공한다던가 좀 더 많이 제공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좀 환원을 하고, 사업자 협동조합은 이제 잉여금의 수혜자가 사업자이니까 뭐 원가 이제 조합원들에게 구매하는 원가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조금 환원을 하고, 직원협동조합은 임금을 올린다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쓰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다양하게 그러니까 잉여금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이런 것들하고 협동조합이 명확하게 다름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자 협동조합은 이제 공동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분명할 때 조금 발휘가 좀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요즘 뭐 코로나 팬데믹이 좀 지나긴 했지만 한참 그것이 창궐 했을 때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의 이제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마케팅, 브랜딩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식당을 하는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이신데, 그러면은 이제 돈가스 배달한다고 하면 돈가스 배달하는 플라스틱 통 그 포장 있잖아요. 그게 요즘 가격은 모르겠지만 한 3년 전에 개당 600원 정도였고, 그게 기본 구매가 1000개 단위였는데 1000개 단위씩 구매를 하면은 이제 작은 업장을 가진 곳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보관할 데도 없고 비용도 비싸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런 이제 식당하는 사업체들하고 사업자 협동조 결성하셔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공동으로 식자재를 보관해서 그런 이제 보관 비용을 좀 절감한다든지 이런 형태도 이제 있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예전엔 좀 그런 면들도 한때는 좀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이제 각각 이제 사업체가 또는 사업가가 협동조합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사업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뭐 등으로 저희가 해놨잖아요. 다른 것도 당연하다. 여기에서만 있는 것만 사업의 종류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은 이제 선키스트도 협동조합이에요. 저희 그 오렌지 주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이제 6천여 개의 농가 협동조합이고 서유류도 협동조합이에요. 이제 서유류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권에 이제 그런 것도 저기 많죠. 가입되신 분도 많고 여기 같은 중간 유통상 선키스트 같은 경우는 중간 유통상 마진을 너무 많이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합화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유통에 하자라는 측면에서 중간 유통상에 을 대응하기 위해서 했고 서유류 협동 생산자를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살균나 공동으로 관리하고 또는 공동 경영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도 서유류 협동조합 같이 이제 뭐 중남미 지역에는 이제 커피를 생산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도 이제 생산자 협동조합들이 되게 활성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니까 과학기술 영역과 연계되지 않은 내용을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죠. 주로 많이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는 이제 연구개발했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는 기술거래 역량이 있으신 분, IT 서비스 기술이 있으신 분들 또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이나 개인이 조합원을 모여서 공동 마케팅 또는 공동 프로젝트 수행하는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FM적인 사업자 협동조합을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기능 같은 분들끼리도 하지만 어떤 한 기능씩 갖고 있으신 분들 모여가지고 복합 기능을 이루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뭐 컨소시엄형 사업자 협동조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원 협동조합은 직원 이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장점이라고 특징은 이 조합이 경영이 어려지면 내가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고정비용, 여기서는 임금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임금 절감 가능성도 있고 조금 좀 더 유동적일 수 있죠. 왜냐면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임금 삭감하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다 들고 일어나 퇴사를 할 텐데 여기는 직원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다. 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 단점 노동자였기 때문에 경영하고 노동하는 건 또 어찌 보면 관점이 많이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핵심 설립적 그러니까 초기에 운영자는 사업 경험이 좀 풍부한 전문가 또는 경영인이 좀 있으면 좀 수월한 편이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사업과 특이한 사업 영역을 직원 협동조합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평이한 또는 좀은 성공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운영 영역 보장되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사업체를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직원 협동조합을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 프리랜서 협동조합들이 이제 직원 협동조합인 면도 있고 뭐 사업자 협동조합인 면도 있고 조금 복합적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직원 협동조합의 목적은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고용 안정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언제든 해고가 될 수 있거나 좀 불안정하지 않은 그런 사업 경영체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직원의 복리 증진에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주인인 그룹은 한국에서는 혹시 국수나무라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식 프랜차이즈로 시작했었던 이제 여기가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이제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형태이고 또는 이제 프리랜서 협동조합들이 한국에서도 많아요. 여기서는 이제 한국의 예시를 들진 않았지만 이제 뭐 제가 아는 조합에 이제 뭐 서대문구에 있는 이제 번역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프리랜서 협동조합인데 번역자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권리 또는 이제 좀 더 큰 사업 수주 또는 이제 그분들끼리 교육 이런 것들 좀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 좀 구성이 된 경우도 있고 좀 아직까지 한국에서 흔한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보시긴 좀 겪어보시거나 좀 경험해 보신 적은 좀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과학기술과는 연계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기업이든 조합이든 뭐 고용인과 피고용 관계를 맺고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이제 그런 조합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우리 등록된 기업 같은 경우 더공감 협동조합과 한국내과학기술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프리랜서형과 이제 그 직원들 이제 조금은 전통적인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들이 있고요. 과학기술인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조합원을 참여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거기서 나는 일감과 거기서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받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리랜서 협동조합하고 사실 노동자 협동조합은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비슷한 면도 좀 있고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조합원이 피고용자와 독립적 노동자의 차이 있는데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시작했다가 프리랜서 형태가 나는 좋아라고 하면 거기에 남아있는 협동조합도 있지만 나는 저기 노동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좀 하는 게 더 좋겠어 이러면 이제 프리랜서가 그 조합에 이제 피고용인자가 되는 그런 형태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은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과 프리랜서만 차이를 좀 보면은 프리랜서 협동조합은 이제 프로젝트를 좀 규모 있게 개별 프리랜서가 수주할 수 있는 양이 그 금액이나 크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면은 그분들이 모인 조합이 수주를 한다고 하면 좀 더 규모 있는 사업을 수주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집중을 통한 이제 규모의 경제도 실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누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하는 것을 먼저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협동조합을 가입해서 이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재화, 그러니까 서비스와 이제 제품이 그 소비자 협동조합한테 매력적인가 그런 것들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조합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 조합의 수익으로 다 이어지겠죠. 왜냐면 회원이 많으면 여기는 회원이라는 표현을 하진 않지만 그리고 소비자 협동조합들은 대체로 조합원 수가 많습니다. 조합원이 많아야 그분들에게 적정한 원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은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두 번째 중간 것만 볼게요. 여기서는 협동조합 아파트 있고 한국에서도 또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조합원이 입주해서 거기에 대해서 입주 비용과 또는 이제 월세, 전세금을 내는 그런 협동조합의 조합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있긴 하고요. 하지만 이제 스페인 좀 사례를 좀 갖고 왔고 여기서는 이제 협동조합 여기에 이제 거주하실 분들이 조합으로 가입하셔서 직접 이 건물에서 거주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월세 이런 것도 다 내시고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제 건물 관리를 이제 건물이 자산이니까 우리 조직에 그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택 관리 이런 역량도 같이 좀 추가시키는 경향도 있어서 소비자의 이용을 위해서 또는 이제 구매를 위해서 하는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조금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협동조합 이제 소비자에게 그런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지만 그럼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도 제공해보고 저것도 제공하면서 사업이 확장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제 과학기술 또는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 그다음 문화를 공동으로 소비하기 위한 협동조합들이 이제 덜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통한 전기 소비 또는 판매를 위한 이제 발전 협동조합.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고경력 과학 기술인들이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 자문 또는 기술 R&D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경력 과학 기술인들 연결해 주는 거니까 여기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다중이해 관계자라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여기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이용자가 되시는 거고. 고경력 과학기술이 조합원을 가입하면 그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약간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보통의 조합들이 대부분 다중이해자 관계자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중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조합이다 보니까 의견에 대한 갈등의 관리 또는 의견 관리, 의사결정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난이도가 있거나 약간은 구성원들끼리 좀 다른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있는 것만 볼까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여해서 카디아이라고 하는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여기는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뭐 어린이든 노인이든. 근데 이제 여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하는 분들은 그런 이제 돌봄하는 돌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이제 가정 이제 뭐 이런 어르신이든 또는 이제 부모든 이런 분들도 같이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서로 그런 분들 가입돼서 그런 분들에게 또는 죄송합니다. 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여기에 있는 조합에 있는 이제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어린이들이나 노인 같은 그런 분들 서비스 제공받고 그러니까 소비자 협동조합이면서 생산자 협동조합인 그런 이중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중적이라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얘기했으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이 왜 들어갔을까? 라고 한다면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동기에 기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영리는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배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익 사업 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고요.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주 사업이 공익 사업이 40% 이상을 하셔야 되고 주요 목적 사업으로는 이제 지역사회 공헌 또는 국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취약계층 고용 뭐 국가지자체 위탁 사업, 그 밖에 공익 증진 사업을 영위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건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을 따로 이렇게 떼놓은 이유는 여기만 조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떼놨었고 그 기준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넘어가고요. 설립 요건은 매우 엄격하여서 설립 준비에만 몇 년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 조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등록한 곳도 사회적 협동조합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 보시면 여기 제가 내용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IT로 시각장애인 사회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제작, 시각장애인들의 독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 IT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IT 기술 약자의 I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엑셀 비영리 단체를 위해서 그런 이제 전산화 또는 전산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합이고 과학기술 연결 플랫폼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현직 과학기술자 등이 중심으로 지식정보 매칭을 이제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 다 격차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 전에 최소 이런 것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7원칙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일 겁니다. 첫 번째 협동조합 미션과 비전입니다. 우리가 왜 이거 하고 있느냐, 왜 할 거냐를 설명할 수 없으면 저는 협동조합 안 하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3년 내에 우리가 어디까지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 어디까지는 도달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원 누구랑 함께 할 거고 누구를 대상으로 모집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사업 모델을 가질 것이냐 어떤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할 것인지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고객과 사용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사업 계획을 우리 조합원 구성원 누구나 설명할 수 있을까? 이사장님만 열심히 답변하고 나머지는 답변 못한다든지 이사장님도 답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 모델을 유사하게 또는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곳들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경영 자문은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정도는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립 절차는 총 11개 단계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식회사랑은 많이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10억, 자본금 10억 이상이면은 요 정도의 이렇게 프로세스를 밟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이면은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단치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동조합 11개 단계를 보시면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은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일단 5명 이상의 조합원을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하고 물론 연합회 같은 경우 3개 법인 이상입니다. 정관 작성은 발기인이 작성하고 저명 기명 라인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설립 동의자를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설립 동의하는 사람은 발기 있는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고 창립총회를 하기 전에 7일 전에 이때 창립총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공고를 하셔야 되고, 또 공고 또한 정관에 그거에 따라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를 개최를 하셔서 의사록을 작성하셔서 이 창립총회는 이 창립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총회를 하는 거죠. 그 결과를 이제 설립 인가 신청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랑 인가를 이제 주사무소 소재 관할의 시도지사라고 되어 있고,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협동조합부터 좀 보면은 시도지사한테 가긴 하지만 사실상 시군구에 가서 내시면 시도지사가 시도에까지 넘어가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신고증을 받은 날로부터 22일 내에 이제 발기인에게 이제 시도에서 이제 설립 인가증을 발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회에 따라서 이사장이 이제 선임이 되셨을 테니 그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그 권한을 이양을 하고, 출자금을 이사장에게 납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사장이 이제 조합에 이제 납입을 한 후에 이제 설립 인가증을 가지고 이제 설립 등기를 하러 갑니다. 등기하고 나서 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를 하면 이제 종료가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6번부터 다시 보면은 주 사업소관의 중앙행정기관, 그러니까 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그렇게 이제 뭐부 또는 뭐 산림청 이런 데에서 이제 소관하는 이제 곳에서 이제 관리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60일 이내라고 하지만 60일 안에 끝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간 걸리고요. 그리고 뭐 하나 잘못되면은 다시 이제 반려돼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고, 이런 또 티키타카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꽤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8번부터 11번까지는 동일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빨리 해야 된다라는 뭐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조합 구성원분들 중에 조금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어떤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을 때,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저기 교육자료 있었는데요. 빨리 이거를 해야지 위탁을 하는데, 이거 설립이 최소 60일 이상이 걸리다 보니 이제 그 기한 내에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 6번에서 7번 단계가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운이 안 좋으면 상당한 긴 텀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정관 작성,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정관 뭐 대한민국 헌법에 있듯이 협동조합 정관이 있거든요. 기본 원리입니다.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이고, 발생한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이제 자체적인 법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수 포함 사업으로 3개가 꼭 들어가야 하고, 정관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coop.go.kr, 거기 들어가시면은 협동조합 표준 정관 받을 수 있고, 그 표준 정관에 따라서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줄 수도 있는데,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 꼭 들어가야 하고,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살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 표준 정관이니까 다 맞겠지, 뭐 우리 사정에 뭐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요것을 이제 정관으로 확정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정관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이제 송사가 걸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좀 정리를 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그 말에는 이제 조합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목적부터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냐, 그거를 같이 제출하시면서 이제 인가를 뭐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인가이고, 이제 협동조합 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요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법인이 더 낫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협동조합 설립하면 뭐 사업비 얼마 준대 라는 말,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냥 주는 거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기당할 수도 있고 조심하세요. 협동조합 설립하면 뭐 해준다더라 이런 말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다른 경쟁이나 사업 제안을 통해서 뭔가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어도, 설립만 하면 뭐 준다더라, 이거는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요. 그런 거라면 다른 법인 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 그리고 발기인들끼리 각자 무엇을 하면 좋겠다라고
서로 얘기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협동조합 유형, 그러니까 뭐 크게는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좀 더 세분화해서 나가자면은 뭐 사업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다중이행 관계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그리고 그 협동조합이 우리의 정관상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요거를 정해 보셨는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해 봤는지, 최소한 요 정도는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그 사업계획서는 그래서 목차를 구성하신 후에 어느 정도 분석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사업계획서라는 건 꼭 작성은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 개요를 쓰시고, 개요는 어렵지 않죠. 뭐 조직 인원이나 뭐 의도, 뭐 임원 현황 이런 것도 어렵지 않은데,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서 완전 빈칸만 있는 칸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물음표가 들어가는데, 이 계획서에 내용을 채워야 돼요. 이제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는 저희가 뭐 심화교육이든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요건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뭐 내외부 환경부서 당연히 하셔야 돼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또는 그 하기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뭐 프로세스를 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협동조합 사업계획서를 이제 하면은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목차를 정해서 요런 내용들을 많이들 넣으세요. 근데 정해진 거는 딱히 없고, 다만 꼭 필수 사업으로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에 대한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 사업을 위한 활동 등 이 세 가지는 정관에 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오른쪽 같이 이제 예시로 좀 들어서 좀 넣어드렸고요. 요거는 저희 기업이 그런 유사하게 컨설팅했던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서 이제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약간 넣어봤고요.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난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 과학기술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이제 교육 및 요건 교육 이제 컨설팅을 따로 진행하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할 때 서류는 요 정도 요렇게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이제 시행규칙 뭐 별지 또는 뭐 규칙 별지, 법 별지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 규칙에 딸려 있는 공식적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이제 협동조합 시행규칙이라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규정에서 별지를 다 받아서 하실 수 있고요. 등기할 때 또 요만큼 요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자금과 관련해서 출자금과 이제 자본금 뭐 이게 비슷하면서 다른 면이 있는데요. 출자금이라 하면 조합원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금 출연하는 거고, 출자금 협동조합 자본금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로 치면 이제 자본금이 되는 거고, 출자금의 종류는 현금과 현물이 있는데 보통 이제 현금 출자를 보통으로 하고, 출자금은 사용 운영 등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데, 근데 이 출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이 조합원이 탈퇴하면 이 출자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줄 때 그걸 돌려줘야 되니까 사업 운영 등을 위해 출자금 쓰지 않고 그대로 통장에 보관하는 경우들이 꽤 많고, 이것을 사업 운영 등을 위해 사용을 하면은 이 조합원이나 뭐 이사진들이 야 어차피 언젠가 돌려줘야 될 돈인데 이걸 쓰면 어떡하냐면서 엄청 면박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면박 주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이제 이외에 이제 있고, 책임은 유한 책임입니다. 여기서는 출자금만큼의. 근데 출자금은 탈퇴 시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 결과와 손실과 이익을 반영해서 이제 환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조합들이 뭐 환급 청구하면 그대로 돌려주시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조합원이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도 다 총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종료 후에 끝나고 나서 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그 주식회사나 이런 것과의 측면도 있고, 영리의 측면도 있고, 또는 사익의 측면도 있고, 뭐 사단법인처럼 공익 측면이 또 혼재되어 있고,
좋은 말로 뭐 좋은 말이라는 거 있지만 영어로 뭐 하이브리드 몇 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설립 협동조합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제 스타트업 대부분 실패하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서 스타트업은 초기 협동조합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실패하는 이유 둘 중에 하나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적절한 이해관계, 같이 할 이제 소비자 또는 같이 일할 사람, 이제 같이 할 전문가를 찾지 못한 것 하나라, 사전 준비 없이 그냥 일단 해보는 거 하다 망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면이 이제 무조건 대부분 실패하게 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넘어가 볼게요. 저희 스타트업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스타트업 실패하는 건, 협동조합 실패하는 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하지 못해서, 또는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뭐 경영진의 무능도 있고, 우리가 약간 결사체로서 좀 성격이 좀 강하면은 경영 능력 부족이 경영에서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좀 덜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직적인 특성이 있죠.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주식회사나 뭐 이런 데서는 투자를 받거나 이제 하는 경우도 덜어 있잖아요. 뭐 대출을 받을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도 조합원 확보가 주이기 때문에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하기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조달이 어렵고, 이런 얘기도 어떤 분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얼마 정도 빌려주고 돈을 떼었을 때 괜찮다고 느낄 거냐의 최대치가 1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출자금 100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 우리가 정으로서 우리가 이제 뭐 지인으로서 빌려주거나 출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찾기도 힘들고 애초에 이제 그런 그 이상을 또 조달하기도 힘들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 조달 어려움 제가 느끼게 하고, 1인 1패 민주주의가 어색하죠. 이제 회사는 이제 주주와 임원 또는 주식의 양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우리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데, 뭐 출자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1인 1표로 운영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색하고, 그 어색하다 보니까 소통이나 이해도 어색하고, 그리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하고 해야 돼. 무인승차 이런 이슈들이 덜어 있죠.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잠깐 좀 쉴게요.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요. 협동조합의 성공 요인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성공한 협동조합들에서 올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영의 원칙을 세운다, 그리고 인재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한다, 신뢰를 쌓는 것. 이게 이제 요 네 가지 협동조합에서 공통적으로 얻으신 공통 요인이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앞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기본법 제45조에 규정된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력사업, 홍보, 지역사회의 활동, 요 내용이 무조건 법상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성공 요인하고도 사실 되게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민주적 뭐 지역사회 결합력, 뭐 교육, 훈련, 뭐 협력, 뭐 신뢰, 이런 부분들이 성공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도 협동조합으로 창업할 때 또는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운영할 때 뭐 교육, 훈련, 협력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다 같이 쓰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절반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33분이니까 40분까지 쉬었다가 4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는데요. 이제 이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많이 남진 않았어요.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들의 주요 성공 요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설립 단계, 운영 단계를 좀 나눠봤고, 그냥 주요 관계만 좀 말씀드리면,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좀 잘 설정하는 것, 그리고 조합과 그 외에 이해관계자의 관계인데 이제를 조금 고려를 하셔서 이제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는 또 이제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에서는 이제 뭐 임직원의 자발성이나 뭐 참여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지속 개발하는 것. 이것도 참여와 교육 뭐 이런 거랑 또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규모화된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의원제를 도입해서 조합원 200명 이상이 조합인 경우 대의원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뭐 의사결정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무임승차, 프리라이더를 방지하는 사업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부터는 이제 과학기술협동조합 지원센터 교육이니까 과학기술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협동조합하고 뭐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고 여기서 뭔가 하나 더 붙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어야 하고 그러면서 이학이나 공학 분야 또는 이외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융합 분야에 인력이 참여하여 과학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을 과학기술 협동조합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공학 이학 분야나 융합 분야 인력은 뭘로 보냐 했을 때 이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특별지원법 시행령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은 이제 과학기술인들의 이제 동업이나 이제 시너지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 요런 이제 제도를 좀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제 저희는 이제 사업 형태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직원이자 주인.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배웠죠. 직원 협동조합 같은 어떤 프리랜서 협동조합 같은 느낌을 이제 상호 합의된 분배 시스템을 만들고 기업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할 수 있다는 점. 동종, 이종 또는 개인 기업, 기업의 공동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이제 신기술, 신산업, 경제사회 시스템 등 환경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과학기술 협동조합을 좀 정의를 좀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신의 고유한 기술 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한 전문직을 의미하고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으로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력 연계형, 기술 협력형, 문제 해결형입니다. 경력 연계형의 경우에는 타의에 의해 경제적 활동을 중단한 여성이나 뭐 은퇴 직전에 은퇴자가 중심이 돼서 뭐 개인적인 삶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회공헌과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그런 것을 이제 경력 연계형 협동조합으로 보고 있고, 기술 협력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분야 자격이 있는 또는 역량이 있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일정한 일감 마련, 공동의 판로 개처, 뭐 실무, 공동 작업실 운영 관리, 공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처지들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해결하는 형태. 문제 해결형은 이제 과학하고 기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형이고, 사회적 가치와 과학과 기술을 연계하여 과학과 기술이 세상을 뭐 이롭게 하고 인간적인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아마 이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력 연계형 협동조합은 이제 제2의 인생, 뭐 경력을 단절한 걸 이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융합 메이커 협동조합하고 전남 4차 산업협동조합, 한국 법과학 협동조합 이렇게 있고요. 요 오른쪽에 그 기업 그 조합들의 그런 활동 내용들은 저희 요 자료를 보시거나 과학기술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주 사업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교육 제공, 컨설팅 제공, 멘토링 제공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분들의 추구하는 사회적인 목적은 경력 활용을 한 사회 진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협력형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 상업적이든 이제 규모적이든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있는 분들이 기술을 하기 위해서 모인 조합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여기에 저희가 예시로 드렸던 기업들은 이 자료를 보셔도 되고, 그 과학기술협동조합 홈페이지에도 있는 이제 사례로 저희가 좀 채워놨기 때문에 그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공통점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점, 그 제품 개발에 좀 특화되어 있다는 점, 또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업은 공동의 판로 개척, 공동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중간에는 한국 스마트팜 협동조합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여러 가지 역량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전문 기술을 한두 명이 전부 다 갖고 있고 같이 한 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각각의 전문 기술 역량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그냥 같이 해서 이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이제 운영한다라는 이제 예시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형, 이제 기술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 해결을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다양한 이제 사회 문제를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들이고, 그리고 기술을 연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AUD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데 있어서 실시간으로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쉐어 타이핑 서비스 시스템을 이제 주 사업군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수어를 읽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그리 많지 않아서 이제 수어를 하더라도 그거 어떤 뭐 행사나 어떤 발언자의 말을 수어 통역하더라도 그것을 잘 읽을 수 없으니 자막으로 하면은 실시간 자막으로 제공을 하면은 훨씬 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의식 등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셔 타이핑 서비스로 개발을 하거나 이제 스마트 안경을 통해서 자막을 제공받는 이제 글래스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과학기술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협동조합 유형을 이제 6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일단 기본이 되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사업 내용이나 구성원들이 이제 과학 또는 기술과 관련된 부분, 또 과학과 기술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역량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과학기술 협동조합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기술 협동조합 등록되어 있는 협동조합들은 한 6개 정도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 판매형, 지역사회 기여형, 사회적 가치 창출형, 교육형, 프리랜서형, 산학형 협동형 이렇게 있습니다. 제조 판매형 같은 과학기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크게는 이제 조합원이 납품한 부품, 제품 조립 등을 통해 협동조합 명의로 판매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제조 판매형 과학기술 협동조합이라고 좀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기여형 과학기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역 자원과 연계하고 지역 자원과 기술을 주로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며 지역 문제 해결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창출형 과학기술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과학인 또는 기술인의 전문성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의 협동조합들. 오타가 좀 있는데 오타는 네, 교육 강의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뭐 교육 서비스, 뭐 교재 및 교구를 위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을 의미를 합니다. 프리랜서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개인 사업자, 기술을 갖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 프리랜서들이 모여서 법인 형태로 사업을 수주해서 규모의 경제를 좀 실현하고 이윤 창출을 하는 그런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협동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대학, 연구소, 기업의 인프라 전문 기술들이 협업으로 현장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협동조합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다중이해자 협동조합이 되겠죠. 주로 조금 올라가서 보시면 주로 지금 최근에 과학기술 협동조합을 등록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뭐 제조 판매형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 교육 강의형, 뭐 프리랜서형 등이 주로 있으신 것 같고, 산학연 협동형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공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교육 강의나 프리랜서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유형들이 가장 많이 등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서 이제 과학기술 협동조합 지원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등록 관리를 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의 과학기술 협동조합 지원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과학기술 협동조합의 설립, 성장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과학기술 협동조합의 사업 성공을 위한 뭐 시장 진출 지원이나 사업 개발 지원, 또 경영 전문성을 위한 오늘 같은 교육 또는 컨설팅 지원,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거나 이제 성과 확산 홍보 지원하고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그 사업을 1년 매년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협동조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뭐 과학기술협동조합이 성공을 위해서 지원한다라는 당연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뭐 시장 경쟁력을 강화를 지원하거나 진출을 지원하거나 또는 이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이제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제 세 가지 유형을 맞춤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년 뭐 지원 방식이나 내용이 약간씩은 달라지고 있어서 내년에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조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긴 한데, 사업화 지원 사업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사업개발비 R&D 비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보통 1월이나 2월 달 중에 이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달, 2월 달에는 과학기술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그게 아니라 과학기술협동조합으로 등록을 하셔야 그 지원 조건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등록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설립 지원과 경영 지원으로 이제 교육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은 뭐 설립 지원은 오늘 같은 설립 교육이 될 수 있고, 설립 컨설팅 시는 설립 상담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컨설팅에 참여하실 분들 모집 중에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경영 지원은 이제 과학기술 협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조합을 대상으로 경영 역량 향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제 자원 연계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자원 연계란 컨설팅을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고 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솔루션이 도출이 됐는데, 당장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집행 자금이 없거나 실행 역량이 없으면은 이 솔루션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저희가 많은 비용을 통해서 지원해드리지 못하지만 일정 부분의 비용을 좀 지원을 해드려서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같이 좀 해결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지원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적 홍보, 그리고 이제 컨설팅이나 이제 좀을 받았는데 좀 잘 변화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기업 조합들 같은 경우는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등록과 이제 지원 프로그램을 받는 이제 그 과정인데요. 기준을 일단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신청서에 작성하시게 되어 있는데, 신청서에는 이공계 인력이 50% 이상 또는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R&D 뭐 또는 과학 기술 또 관련한 서비스, 뭐 교육, 기술 서비스 등 과학기술 분야여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 내용이 충족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메일로 송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교육자료에 있는 QR코드에서 입력하시면은 요 등록 서류와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내용이 같은 구글 설문지 링크로 들어가지는데요. 거기서 작성을 하시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하고 다시 이제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받아야 돼서 요 내용 신청서를 작성을 대신해서 다시 드리고 그 개인정보 동의만 해주시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등록이 완료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등록 검토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 번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조합인 건지 검토를 하고 보완 요청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서에는 등록된 뭐 이사장이나 구성 뭐 핵심 뭐 관계자 또는 실무자 연락처를 기입하게 되는데 그 쪽을 통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냥 또 궁금하시면은 저희 이제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공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리고 올해는 이미 그 사업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 4분기 때 모집하고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없지만 내년에 매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려면 등록이라도 최소한 미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 저희가 등록된 조합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주제에 26년 사업화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컨설팅 주제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켜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이런 것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설립 희망자 대상으로 하는 설명 돈 교육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오늘의 이제 과학기술 협동조합 설립자 교육의 일부를 좀 마치고 이어서 조금 이제 약간의 팁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협동조합 설립 또는 이제 조합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제 대체로 오랜 경력과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신데 그것들이 현재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자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혼자 하지 않고 협력할 때 혁신적인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열린 데서 끊임없이 좀 성장하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술과 경험, 지식이 환경과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고 오늘 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이제 설립 희망자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과학기술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고요. 요것만 하면은 매번 똑같은 교육이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약간 맛보기 정도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공공구매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은 9월달 저희 3차 심화 교육, 그러니까 운영자 과정 교육에서 더 심화로 다루긴 할 거예요. 공공구매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착각들이나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협동조합 설립해서 사업하면은 공공기관 안에서 물건 사준다더라, 서비스 이용해 준다더라 라는 얘기를 덜어 하시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구매 왜 안 사주냐, 협동조합이고 우리 사회적 경제 주의인데 왜 안 사주냐라고 푸념하시는 이제 기업가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공공구매는 이제 사실 이래요. 우리 거 왜 안 사주냐, 뭐 저도 또 그렇게 늘 많이 생각하는데요. 공공구매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공공구매가 우리가 자꾸 수주를 못 받고 우리가 이제 접근이 안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공구매 할 때는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시스템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투명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 누가 얼마에 투자를 해서 받았는지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볼 수 있어요. 뭐 비공개되는 것도 덜어 있지만 비공개되는 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특정 업체만 계속 이거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일정 금액 이하의 제품 구매나 뭐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제공하고 가격만을 중시한다라고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정성적인 부분을 대체로 많이 봅니다. 실적 복합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복잡한 절차로 소규모 기업이나 신생 조합은 이걸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차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이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공구매가 뭐 혁신을 저해한다라고 하지만 혁신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제품을 구매를 비싸도록 장려를 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리고 공공구매는 짬짬이다. 이런 말들도 뭐 옛날부터 많이 했고 뭐 그런 이제 옛날 드라마 보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덜어 나오죠. 하지만 전자조달 시스템이 도입됐고 이체 정보 다 공개되고요. 계약 이행 과정 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공구매 쪽에서 특징은 법적 규제가 좀 엄격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끼리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는 방법도 방식도 금액도 절차도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걸 접근할 때 민간기업이든 우리 협동조합 같은 경우 이걸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하세요. 사면 사고 팔면 파는 거지. 무슨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임금 체불한 거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고용보험, 사회보험 연체된 것도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공기업을 구면은 투명하고 또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말이 이퀄 공정하다라는 말에 복잡함이라는 말이 또 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업 간의 그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익성도 같이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가격 저렴한 거 사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렴하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 가격으로 입찰하는 건 그 형태는 안 맞겠죠. 그런 것도 딱 고려한다라는 점이고 공공기관을 구면 다 공개적이에요. 다 공개돼요. 구매 언제 할 거다. 누구 언제 할 거다. 언제까지 입찰해라. 누구랑 계약했다. 무엇을 샀다.
이런 것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이 긴데 다 읽지는 않고요. 최소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입찰에 참여할 때 기업이 내셔야 되는 서류의 최저의 내용입니다. 이 정도는 보통 다 미리 내야 돼. 준비하거나 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시다가 나 입찰 못하겠어 포기하는 기업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7번째, 그거에 대한 대가는 현금으로 받습니다. 뭐 어음이나 뭐 이런 건 받지 않아서 뭐 많이 주진 않을 수 있어도 그 재무계획 수립이나 이런 거에서는 되게 좋은 편이 좋죠. 현금 무조건 주니까. 약간 뭐 번외긴 한데요. 공공기관이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요 정도 서류는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말 길게 일부러 길게 좀 쓰긴 하는데 요 정도는 우리가 언제든 만들 수 있고 언제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정보는 이제 나라장터라는 홈페이지에서 많이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를 출근하고 30분 전, 30분, 퇴근하고 30분 정도, 그 정도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거, 구매하는 것들 모니터링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라장터는 이제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좀 사용을 하는데요. 공공기관은 구매하는 내역에 대해서 조달 방법을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비공개는 원칙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보안상 뭐 이런 경우도 덜어 있지만 그건 너무 극히 제한적이고요. 공개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뭐 홈페이지 공개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나라장터라는 홈페이지에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주 계획이라는 창에 들어가시면 이거 나름 또 들어가서 이렇게 따라서 눌러보시면 됩니다. 발주 계획이 늘 미리 공개되지 않지만 공개를 무조건 하고 발주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미리 언제 발주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장터의 계약 구조나 순서를 보면 이게 복잡한데 딴 거 볼 게 아니라 저는 빨간색 부분 중심으로 보는데요. 수요 기관에서 수요를 공개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죄송해요. 빨간색이 위로 가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 체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중에 3, 4, 5, 6, 7, 8, 9 정도는 저는 늘 다른 것도 봅니다. 제가 계약한 거는 다 봐야 되지만 남이 계약한 것도 이 정도는 봐야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누구랑 계약하느냐, 그 누가 얼마에 입찰을 했느냐, 몇 점을 받았느냐, 그 기업은 뭐 하는 업체인가가 기업명이랑 그 사업자 등록번호 공개가 돼 있어서 그냥 뭐 그 어떤 기업의 뭐 상호명을 이제 뭐 구글에 냈는데 검색하면은 어떤 사업 하는 데구나, 어떤 사업을 받았구나, 우리 경쟁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달이 끝났으면은 뭐 그 게시판에 글을 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둡니다. 계속 검색이 돼요. 근데 다만 올해 이제 나라장터가 플랫폼이 개선이 된 변화가 있으면서 24년도 자료까지밖에 검색이 되진 않는데 그것보다 좀 많지만 이제 그 조달청의 그 통계 포털이 따로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다 볼 수 있어요. 몇 년 전 것도 이제 기록을 누가 수주받고 얼마 수주받고 언제 계약했고 언제 납품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거까지는 지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서 작년 거를 보는 방법이고, 가격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매년 하는 사업이라면 누가 작년 수주했구나, 어떤 내용이었구나, 어떤 내용이 바뀌었구나, 이런 이제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에 구매했고, 낙찰 예정자, 투찰 금액, 뭐 투찰률 이런 거 다 나오죠. 그럼 누가 얼마에 구매했는지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까지 기의 거래는 누가 수주했다더라는 소문으로도 진짜 얼마에 계약했다더라, 무슨 내용으로 계약했다더라, 이런 내용 알 수 없잖아. 근데 이제 나라장터는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게.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미리 좀 보면 좋은 게 이제 사전 교육 공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액과 상품 성질별 고시 기간이나 유무가 다른데 이거는 특정해서 뭔가 일반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서울시나 그 25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5천만 원 이상의 사업 또는 금액과 상관없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전 교육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서 미리 볼 수 있어요. 공고 3일에서 5일 또는 7일 전에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미리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는 미리 보는 거 사적 경영 공개의 검색을 좀 생활화하시는 게 좀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매 계획도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구매 계획이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 다운로드 그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고명이 뭐고 낙찰은 어떻게 할 거고 입찰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업종 제한사항이 무엇이며 뭐 입찰 제출 언제까지 해야 되고 평가는 언제 할 거고 개찰은 언제 할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시방서 과업지시서는 무엇이고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사람이 이런 거 쓰다 보니까 공고문이랑 이 붙어 있는 이제 부침 자료랑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공고문을 기준으로 하고 그런 거 다르면 그냥 전화해 보시면 돼요. 뭐가 맞는 건지, 뭐 날짜가 다르다라든지. 그래서 이어서 보면 그 들어가서 보면은 파일 첨부라고 해서 이렇게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공공기관 같은 무엇을 구매할지가 파일로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전자 파일로. 다 대부분은 근데 한글 파일 한 컴 파일로 공개가 되고요. 더 이제 PDF로 하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뭘 살 건지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내 거를 팔기 위해 내가 원하는 거를 팔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기초적으로 내야 돼라는 서류의 것도 있거든요. 작성해야 되는 양식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거 작성을 하셔서 여기서 추찰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제출하시거나 그거는 이제 사업의 내용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구매 방법 중심으로 이제 보면은 될 것 같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경쟁, 일반, 수위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지명 경쟁, 2단계 경쟁 입찰은 이렇게 자주 덜어 있는 일은 아니라서 일반 경쟁 입찰은 뭐 조건 없이 이 사업할 수 우리가 원하는 규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또는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다 입찰을 참여해봐. 뭐 금액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개별에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데 제한 경쟁 입찰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뭐 기술력, 실적, 뭐 지역 제한, 중소기업 제한은 뭐 상품의 성질에 따라 다르지만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공급가격 기준 2.1억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중소기업 제한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그걸 제공을 못해서 뭐 예를 들면은 유찰이 된다 이러면은 바꿀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2.1억 미만의 그 용역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소기업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우리 협동조합분들도 중소기업 확인서를 매년 갱신해서 받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사업 성질에 따라서 지역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뭐 어느 도, 뭐 경상북도, 전라남도 뭐 이런 데서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사업 성질에 따라서 업종 제한을 겨는 것도 있습니다. 뭐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만이라든지 이렇게 있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제일 원하시죠? 우리 조합들이 그 특정업체 직접 지명해가지고 직접 계약하는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 500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구매나 뭐 빨리 해야 되거나 뭐 재난 상황에 있어서 빨리 해야 되거나 어차피 이거를 경쟁 입찰에 붙여도 이 기술은 특정 한 군데만 갖고 있어 라고 확인이 된다면 수의계약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로 소액 구매에 한정되어 있고 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입장에서 영업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은데 절차가 되게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가끔 뉴스에 나오긴 하지만 이제 공공기관 간의 유착이나 부패 이런 거와 또 이제 덜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엄청 까다로운 단계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상태에서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그 특정 공공기관 어떤 기관이 어떤 품을 어떻게 샀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요건 예시인데 컨설팅이라고 검색을 해서 옛날 거를 보면은 진행 상태 이렇게 오른쪽에 빨간색이 있죠. 이게 잘 알려도 버튼을 누르면 누가 이것을 입찰을 해가지고 되는지가 나오는데 요 빨간색 네모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사업자 등록번호 칸이 있어요. 뭐 여기 업체명 이거 실명 어차피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실명 이렇게 넣었는데 이 파란색을 누르면은 이 기업이 몇 점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위에 따라 보시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스포츠니 얘기는 했죠. 뭐 이건 전 되게 공감이 되는 말인데 스포츠 세계에서 2등은 꼴등하고 같은 말이라고 이건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지만 성공인 거고 나머지는 다 실패이긴 하죠.
그럼에도 작년이나 예전에 누가 어떻게 입찰을 들어갔는지 어떤 기업을 들어갔는지 그럼 경쟁사에 대한 정보 파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다음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open.go.kr이라는 이제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들이 문서를 생산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곳이 공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공개 처리하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건 많지는 않고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제공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저는 이게 공공기관 영업이나 공공기관의 정책 확인이나 정보 취득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페이지예요. 약간 이제 모양이 바뀌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 모형으로 되어 있고요. open.go.kr이라고 요 모양이 나오고 요 검색할 단어를 입력해 주세요에 우리의 사업 내용의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합니다. 하면 전 드론이라고 한번 옛날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드론과 관련된 걸리는 키워드와 관련된 내부 행정 문서들이 이제 얘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글귀 나오고요. 요거는 최대 1년까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7월부터 뭐 2014년 7월까지 1년치를 보거나 그 전에 거 보고 싶으시면은 23년도 7월, 뭐 24년도 7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원문 정보, 정보 목록, 뭐 기관장 결정 문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우리 원문 정보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원문 정보 상세에서 뭐 원문 정보 중에 하나를 누르면은 드론 융합 실험실 재료 구입의 결의라는 이제 지출 품위서인데 그 품위서에 이제 붙인 파일을 PDF 다운로드를 받든 뷰어를 다운로드 받든 다운로드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내역이나 이런 거, 이 기관에서는 이런 거를 평시에 이렇게 사는구나, 이 금액에 사는구나. 그러면은 드론을 판매하는 우리 기업 조합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그럼 여기에다가는 이제 어떻게 제안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담당자도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전화하거나 뭐 이메일까지는 공개가 아니라 전화를 해서 이런 거 언제 또 사실 계획 있으시냐? 우리 것도 좋다. 우리 건 요만큼 저렴하고 우리 이런 기능이 더 좋다. 라고 영업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무나 붙잡고 영업하는 그런 수고로움보다 딱 구매하거나 구매 경험이 있는 곳에다가 타깃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과거 이력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요렇게 최대 1년까지 볼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여기서 기업문이 다 공개가 된다. 하다못해 국방부도 일부 문서는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보공개 포털에서 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예, 찾기 어려운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부서에 우리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구매가 예정이 되는 그런 부서를 타깃을 정해서 어떻게 이 부서는 운영이 되는지를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무엇을 샀는지, 살 계획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사는 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라 하면은 미리 전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업을 누가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담당 전화번호 뭐 간혹 걸리면 이메일도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 그냥 막 그런 식으로 막 그 무단으로 이렇게 수집하는 거는 곤란하지만 그 공공기관 전화번호는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전화해서 이런 거 있는데 좀 설명, 구매 계획이 올해도 있으신 거냐, 좀 들어보고 싶다,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 하면은 거절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근데 이제 반대로 공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법령상 비공개 정보. 또 한 8가지 유형인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 정보, 뭐 생년월일, 뭐 핸드폰 번호 이런 것도 당연히 공개 안 되겠죠. 그래서 공개가 안 돼요. 일상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거는 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소요가 되고 법적으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공개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데 연장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몇 기관의 정보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몇몇 기관의 정보는 별도 정보 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정보공개 포털이라고 따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는 그런 데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리오라는 홈페이지인데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정보 경영 공시를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볼 거는 다른 건 아니고 그 수시로 공개를 하는 내용 중에 그 사업 발주 계획을 공시를 해요. 일정 규모 이상을. 그리고 여기는 제가 빼놨는데 수의 계약을
내역을 분기마다 기관이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슷하게 수익계약하는 거는 우리가 또 제안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거 매년 수익계약 하시는데 저희랑도 한번 해보시지 않을래요? 하고 제안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찾는 방법은 뭐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 이렇게 뭐 검색창에다가 우리 사업 내용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고 뭐 입찰 정보와 주요 수시 정보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거래처가 됐으면 하는 곳들의 일반적인 경영 정보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익계약 또 사실 공개는 돼요. 공개는 되고 이제 계략적인 정보가 하려 되고 수익계약은 근데 실시간으로 확인은 안 되고 분기마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텀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 제외라고 얘기를 써놨고요. 사실 정보공개 포털에 나라장터를 뭐 출근해서 30분, 퇴근하기 직전 30분 정도 매번 이제 검색하는 우리 습관이 있으면은 사실 알리오까지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방재정 365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쓰면은 하루 간격으로 비용 쓴 거를 계속 업로드하게 가계부라고 보시면 돼요. 가계부가 공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은 복잡해요. 이렇게 공개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름 좀 복잡하게 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 통계에 뭐 집행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 빨간색으로 된 것만 다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역 단체명 사업명 이거 다 설정을 하시고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그 이제 세부 사업 내용 이렇게 밑에 이제 뭐 밑에 네모처럼 세부 사업명이 쭉 나오는데 그거를 클릭하면은 그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작년 드론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어 서울에. 서울의 구로구에서 공공분야 드론 활용 및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고 사업비는 1,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사업을 발견을 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나오고 서울시 산하 쪽은 조금 사업 계열을 조금은 불성실하게 쓴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가 되게 뭐 사업 목적 기간, 뭐 사업 내용, 뭐 시행 주체, 뭐 추진거 이런 것들 다 예쁘게 정리되어서 했는데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류의 사업이 있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 그걸 하고 있구나. 조직이 또 실명 거론이 돼 있어요. 과거 얼마큼 집행했는지도 볼 수 있는데 23년도에 79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1,200만 원이 좀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지출 현황 버튼을 눌러보시면 돈을 언제 썼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지출 내역이. 지금 내역이 이제 뭐 안영천에 있는 드론 이제 보험 가입비를 냈다. 근데 아직 돈은 한참 남았잖아요. 지출 누계를 보시면 현황이 1,100인데 지출 12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럼 1,000만 원 남았죠. 이게 1,000만 원하고 뭐 할 거냐? 우리가 드론을 납품하는 업체다. 조합이다 이러면은 이 잔액을 보고 우리가 전화해서 타깃을 쓰죠. 아직 안 사주시면 우리 거 사실래요? 라든지 언제 구매하실 계획 있으세요? 뭐 공개하실 건가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할 건가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그거에 맞게 우리가 또 진행을 할 수 있다. 약간 전화를 해야 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그냥 뭐 아무데나 전화해가지고 뭐 하나 걸려라 라는 식의 이제 홍보나 사업 설명보다는 딱 공공기관의 사정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방재정 365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올해 것만 볼 수 있냐? 그렇지 않고요. 매년 매해 볼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작년도 거를 올해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도의 지출 내역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23년도나 22년도 말일로 기준을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가계부를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23년도 걸 보면 더 많이 지출 내역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보통 공공기관들이 다 매번 그렇진 않지만 지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비슷하거든요, 매년. 그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영업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방재정 365에서는 예산 잔액을 볼 수 있다. 언제 어떤 비용을 주로 쓰더라. 언제 쓸 계획이 있다. 어떤 부서가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뭐 우리 상품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해서 키워드를 다 매번 검색해서 그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로 지방자 365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를 이제 기업 공공기관 정보를 취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매번 똑같은 내용 할 수는 없으니까 해봤는데, 요거 마치시고 우리 조합의 이제 이사장님이나 뭐 또는 구성원들끼리 우리 기업의 상품을 잘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한 10개 정도 추려가지고 이제부터라도 나라장터나 뭐 이런 곳에 늘 검색하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긴 시간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어서 또 심화교육도 진행이 되는데, 그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링크로 따로 들어오시면 되고, 저희가 이거 마치고 이제 응답 만족도 조사를 할 건데, 그것도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